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안건에 지정할 4개 법안을 모두 발의한 가운데 해당 특위도 소집됐습니다. 밤새 물리적 충돌을 벌였던 여야는 이틀째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촬영했고 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돌보던 영아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위탁모에게 법원이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양형 기준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가 다른 환자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오류 450여 건 이외에도 수십 건의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달 말 공시가격 확정을 앞두고 혼란이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욕설과 멱살잡이, 몸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고 결국 법안은 전자발의 시스템을 통해 발의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여야 4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사법개혁특위 회의가 소집된 국회 본청 2층 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올라가 있는 사개특위. 1시간 전쯤에 회의가 소집된 걸로 아는데 회의가 진행 중입니까? 네, 당초 8시에 열기로 돼 있었는데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 의원 50여 명 정도가 지금 회의장 안팎을 점거하고 누워 있고요. 이 법안 발의가 원천 무효라는 구호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야 4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 온몸으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앞서 이상민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조금 전 일단 철수한 상황입니다. 네, 법안 접수에서부터 진통이 컸는데 결국 전자발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저지에 가로막혀 여야 4당의 법안 제출은 어제 밤새 번번이 가로막혔었습니다. 이 법안이 제출되는 국회의안과가 한국당의 기습 점거당하면서 허를 찔린 게 컸는데요. 이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제출 모두 무산되자 여야 4당은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 전자발의를 시도했고 이게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한국당이 허를 찔렸다, 꼼수발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정치개혁특위 상황 전해주시죠. 같은 시각에 회의가 소집됐는데 비슷한 상태인가요? 정개특위 역시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로 아직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이 1시간 가까이 서로 마주보고 언쟁을 벌였고요. 일부 의원들은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몸싸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 발의와 회의장 소집이 이루어진 만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금부터는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회의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서 유지권도 행사된 상태고요. 때문에 어제만큼 거친 몸싸움이 있진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안다영 기자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여야의 극한 대치는 밤을 새며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감정 섞인 말다툼과 격렬한 몸싸움, 급기야 망치와 장도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7년 만에 재연된 이른바 동물국회,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의안과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법안을 접수하려는 민주당을 막기 위해 한국당은 집기들을 옮겨 입구를 막는 등 결사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새벽녘, 다시 일어난 충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이 밤중에 법안도 안 내놓고 회의 열자고 합니까?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는 거친 언쟁이 오갔습니다. 내가 선배 얘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조용해. 반말하지 마. 반말로 변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수차례 장소를 바꾼 끝에 겨우 열렸지만 한국당은 장소 공지가 없었다며 회의장을 봉쇄했습니다. 이 회의 자체를 인정을 못하니까. 상대를 비난하는 구호들이 난무했고 사모임은 불법이다 울라. 문을 열기 위해 혹은 막기 위해 도구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부상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수차례 구급대원들이 출동했고 사람들이 실려 나갔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사이에 둔 여야의 극한 대치는 난장판 속에 밤새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각 당의 육탄전은 이제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등 20명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도 맞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 의안과 정개특위 회의장에서도 그리고 사개특위 회의장까지 모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육탄 방어에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 들어 육탄전은 고소 고발전으로 확전됐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비롯해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166조 1항을 적용했습니다.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가져가 파손한 이은재 의원에겐 166조 2항도 추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돌 현장을 찍은 영상을 근거로 법안 제출을 방해한 행위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도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도 아닙니다. 맞고발 카드도 꺼냈습니다.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유례없는 무더기 고발 사태. 의원들이 입건되면 2012년 법 도입 이후 형사 판단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동물국회 난장판 그리고 아수라장 이런 거친 수식어들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여야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까지 이번 법안에 매달리는 걸까요? 임세um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네. 이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를 놓고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건데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밀어붙이고 반대하고 몸으로 막고 이럴 만한 사안입니까?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총선이거든요.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면 총선에 좀 유리할까? 또 당선되는데 도움이 될까? 셈법이 복잡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죽자사자 매달리는 겁니다. 네. 근데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 대로라면 네. 한국당은 정말 불리한 겁니까? 지금의 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역구가 줄어들고 소수 정당이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한국당이 더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에 자신만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범여권 연합을 형성할 거라는 의심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국면에서도 바른미래당 지도부, 정의당, 평화당 이렇게 민주당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2중대, 3중대, 4중대 또 총선용 친문연대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금방 얘기한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석이 줄어드는 건데 네. 민주당은 왜 이 법안에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올해가 집권 3년 차잖아요. 그런데 공약했던 개혁 입법 중에 이렇다 하고 내놓을 게 그닥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거를 포함해서 10가지를 추진하려다가 그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공수처법 설치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2가지만 남겨놓은 겁니다. 네. 그마저도 자신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평화당하고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간절히 원하는 선거제를 고리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당장 국민들한테 지탄은 받아도 네. 각 정당들 입장에서는 이번 국면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점심에 식당 가서 줄을 서봤는데 같이 줄 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패스트트랙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하고 개혁 입법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명한 야당, 보수 야당의 효과를 확실하게 얻었을 겁니다. 네. 각각 지지층을 강하게 형성했고 전선은 더 명확해졌는데 대신 국민들을 향한 정치는 실종된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오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 설치안, 네. 이 곡절 끝에 이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한 서두르고 일정을 단축을 시키면 이론적으로는 180일 이후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 당장 이걸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이 기간에 들어와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설마니 국회의원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선거법을 다루는데 한국당이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고 배겨낼 재간이 있겠느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아시다시피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이 막상 본회의장 투표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올라갈 경우에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까 하는 거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벌써 바른미래당 분당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6개월 뒤, 7개월 뒤 찬바람이 불 때쯤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돼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훈 기자였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고 이를 자신이 촬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건데요. 그동안 난항을 겪던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수사기관에서 별장 동영상의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검경조사에서는 비슷해 보인다는 애매한 말로 명확한 진술을 피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해 여성 A씨의 집에서 촬영된 성폭력 의혹 사진에 나오는 사람도 김 전 차관이라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영상과 사진 모두 자신이 찍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첫 진술입니다. 동영상 속 남성 김 전 차관이라고 혹시 진술하셨습니까?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 2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진급 과정에서 쓰라고 줬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과 골프와 식사 정도 했고 준 돈도 많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의 검찰 진술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죄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강하게 압박해오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만난 일정이 적힌 수첩과 윤 씨의 각종 금전 거래 등이 적힌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씨의 금전 거래 내역에서 김 전 차관과 돈을 주고받은 흔적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과 뇌물 의혹에 대해 진전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차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2013년 초 경찰 고위 간부에게 넘어갔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KBS가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경찰 간부였던 이철규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해당 동영상이 떠돌아다녔다면 청와대도 이를 알았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한 매체를 통해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을 입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저널은 이 의원이 2013년 1월 7일 기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뒤늦게 전했습니다. 또 이 의원도 최근 피해 여성 A씨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2013년 1월 이 의원에게 USB에 영상 파일을 담아 줬다는 피해 여성 A씨의 진술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동영상이 이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2013년 1월 이후 정치권이나 검찰에서도 동영상을 봤다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경찰 첩보 활동도 이때쯤 시작됐고 검찰까지 움직였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동영상 첩보를 들었다. 같은 시기 대검찰청 범정에서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3월 초 경찰청 범죄정보 담당자는 동영상 CD를 받기 위해
별장주인 윤중천 씨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가는 등 동영상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하고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 혐의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는 여전히 동영상을 입수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일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박 씨는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현태 기자, 박유천 씨 구속 사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약 1시간쯤 전에 박유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구속영장 심사 이후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구속 결정이 난 이후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박 씨는 오늘 오후에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필로폰이 왜 몸에서 검출됐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과 황하나 씨와 만난 정황 등 경찰이 낸 증거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최근에 제모와 염색을 한 것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잡히지 않은 마약 판매상과 박 씨의 추가 투약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에 여유가 생겼는데 다음 달 초까지 보강 수사를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벌개의 혐의, 마약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넘어간 황하나 씨는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오현태 기자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채용 담당자들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해 KT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30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자신이 맡아 돌보던 생후 16개월 된 아기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위탁모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생후 16개월 된 영아 문모양이 위탁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문양을 숨지게 한 39살 위탁모 김모 씨에게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김 씨는 돌보던 영아를 발과 주먹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하루에 200ml짜리 우유 한 통만 주는 등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례적 중형 선고의 이유와 관련해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6년에서 10년이지만 법관의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 온 것이므로 국민 법감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어떤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유가족들은 더욱 큰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법이 강화되어서 다시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희 같은 아픔을 겪지를 않길 바라거든요. 김 씨는 다른 영아 2명에게도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를 한 추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경북 칠곡에서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환자가 다른 환자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경찰은 병원의 환자 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조현병 환자 36살 김모 씨가 입원해 있던 경북 칠곡의 한 병원 옥상입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50살 A 씨를 이곳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김 씨는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왔다가 A 씨가 나타나자 현장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쓰인 둔기는 공사장 자재로 확인됐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었지만 병원 측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평소 잔소리가 많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자수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수차례 때린 것 같은데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하겠다. 특히 김 씨는 조현병과 알코올 중독으로 지난 3월 입원했는데 폐쇄 병동이 아닌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병동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 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통을 해주는 것도 그렇지. 자거든. 모를 수가 있어요. 이틀 감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 사건이 계속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보건당국과 경찰이 공유하고 또 관리 인력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입원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은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더 면밀히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지금과 달리 즉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더 만들고 전문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60여 명에서 2022년까지 29명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례들을 발굴하고 찾아다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국 사람이 이제 많아야 되거든요.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남습니다. 지자체가 정보를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에 국한됩니다. 외래 진료만 받거나 아예 진료를 안 받은 경우는 앞으로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새로 발굴해도 거부하면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관에 등록하거나 진료를 강제할 권한은 여전히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대상자도 거부하시고 보호자 또한 거부하신다 그러면 상황만 보고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도 없고.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정부가 긴급 대책까지 내놨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와 관리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일부 지자체가 잘못 매겼다며 국토부가 오류 400여 건을 수정하라고 얼마 전 발표했었는데요. KBS가 취재해봤더니 오류 건수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내놓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된 건지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값을 매긴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값을 매긴 주택의 가격 변동 차이가 큰 서울 8개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8개 자치구에서 456건의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확인 검증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오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KBS가 파악한 자치구별 오류 건수를 보면 강남 300여 건, 성동 76건, 마포 51건, 중구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초와 송파에서도 각각 19건과 11건의 가격 오류가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알려진 것만 모두 취합해도 530여 건, 국토부가 발표한 456건보다 80건 이상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강남 3구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또 종로구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확인 결과 오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류 유형들이 다른 구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좀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드린 거죠. 지자체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지침을 뒤늦게 전달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좀 너무 늦게 내려왔죠. 그죠? 이미 거의 산정 끝나고 좀 준비를 해서 다음엔 조금 세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정일은 30일,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류 건수가 불어난 만큼 행정 혼란과
국민들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 DMZ에 만든 평화 둘레길이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개방되는 강원 고성 구간을 직접 걸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금강산 해금강이 내려 보이는 곳. 65년간 닫혔던 금단의 문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 들어섰습니다. 전망대에도 올랐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여성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강산 만이천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은 삼엄한 철조망이 겹겹이 쳐진 해안길을 따라 조성된 평화의 길을 직접 우산을 들고 걸었습니다. 동해 최북단 금강산 전망대에선 북측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군 생활을 했던 22사단 장병들과는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노무현 제9생활 정의시간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배우 유준열 씨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솥대도 걸었습니다. 길을 맞는 것은 조금도 안 되지 않는데 제대로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명록에 평화가 경제다라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4.27 1차 남북정상회담 기념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영상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북미 관계는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우려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북핵 협상은 여전히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장과 기대, 아쉬움이 교차했던 지난 1년간의 북미 협상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미국이 늑다리 미치광이를 물러와 다스릴 것이다.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Right now, North Korea is illegally smuggling petroleum products. He is agreeing to work with me 100% on North Korea. That's a big thing, too. But we just felt it wasn't appropriate to sign an agreement today. We could have. I just felt it wasn't very appropriate. He said he would deliver us. He's told me that face to face, personally, no less than half a dozen times. How to walk from the one deal? Was it going to be the right deal? 끌만한 양보는 하고도 하게 것이며 3차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 양측이 마주한 뒤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KBS가 북한 김영재 대외 경제상을 만나 북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제재 완화나 북미 대화의 지렛대를 찾지 못한 실망감 때문인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1대1로 정상포럼에 북한 대표로 김영재 대외 경제상이 참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대외 경제 협력과 투자 유치, 무역을 총괄해온 북한의 경제통입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경질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제재하는 거 재미나면 계속 하라고. 우리는 상관 안 해. 100년 하고프면 100년 하고 1000년 하고프면. 제재 해제에 목매고 있지 않다는 걸 애써 강조합니다. 그런데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에너지랑 뭐 지금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중국과 그 경제 협력 추가로 조금 더 할 만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또 유엔 안보리죠. 성원국이니까. 지난 22일 시작된 한미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에 대해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남쪽에서 자꾸 눈치 보니까 그러지. 뭐 때문에 자꾸 미국 사람들 눈치 보고 평화롭게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자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앉아서 군사훈련을 못하고. 비핵화 의지는 거듭 강조했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이 물러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에도 뭐 특별한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없어. 지금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정치적인 계산 방식을 바꿔야 돼. 미국 탓을 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그의 강경한 어조에선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마땅한 지렛대를 찾지 못한 어떤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처럼 복제견을 업무에 활용해온 기관들은 잇따라 복제견 도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세금은 약 20억 원인데 사업을 보급한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선 실제 복제견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소방청과 경찰 등 각 기관에서 일하던 우수한 개들의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견들을 생산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생산된 복제견은 모두 61마리. 이 복제견들은 다시 군과 경찰, 소방청 등 6개 기관에 보급됐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20억 원. 지난 2017년 말 한 동물보호단체가 복제견 보급 현황과 동물 실험 내용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취재를 하려고 해도 농촌진흥청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했고 그 비공개했더니 그 시민단체는 하라고 재판을 건 거고 그거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한 개도 안 하는 거죠. 심지어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에도 달랑 보급 현황 자료 한 장만 제출했습니다. 결과 보고서 등 핵심 자료는 소송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회법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정보공개법으로 비공개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이 끝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복제견 메이를 상대로 동물 실험을 했던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는 이 농촌진흥청 복제견 사업에도 제1협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경기도의 한 농업물류센터 배차관리 직원들이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농협이 농협물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농협 측은 갑질 등 문제점이 적발되면 고발하고 무관용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배송기사 2,200여 명을 상대로 건의사항을 받아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회의장 앞에서 격한 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다현 기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국회 본청 5층 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개특위 회의장이 이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까지는 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2층 회의장 앞에서 여야 간의 격렬한 대치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격렬한 몸싸움까지 가진 않았지만 여야 의원 간의 설정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 차례 진입 시도에 실패한 민주당은 회의 장소를 곧바로 5층 문체위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위원 13명이 입장
입장했고 이 위원장은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회의실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당 위원들은 회의 개최에 강하게 항의 중입니다.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앞에 들어눕는 등 검거 시위를 이어간 한국당 의원들은 5층으로 장소를 옮겨 항의 시위에 나섰고 수많은 보좌진들도 회의장 바깥에서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 18명 의원 가운데 11명이 동의하면 곧바로 지정 절차는 완료됩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가려면 최소 180일, 최대 33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 기간 동안 한국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국회 파괴를 외치며 더 강경한 원내외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다영 기자였습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선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시작해보죠. 오늘은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놓고 여야가 6탄전을 벌인 모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방도 보도해드렸는데 치열한 대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건 이런 장면을 두고 한 네티즌이 편집을 해서 올린 영상입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음악을 한번 입혀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아,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티즌들이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희화화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동물이 나오는 영화 포스터로 의원들 모습을 비꼬기도 하고 이 나경원 의원이 노루발 못보비를 들고 있는 모습을 게임 캐릭터에 빗댄 그런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건 나 의원이 사용한 건 아니죠. 이 장비를 누가 가지고 왔냐를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한국당 측에서는 이 민주당이 가지고 온 장비다.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계속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국회 측이 한국당이 점거한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너무 희화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데 그러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그 마음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이 폭력 난무하는 동물국회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을 해놓고서 또다시 이렇게 몸싸움에 감금에 그 망치 같은 장비들까지 동원이 되니까 국민들 실망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계속 소모적인 다툼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겠죠. 사실 어제 오늘 국회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적지 않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했고 저렇게 발이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험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도 했고 이미자 의원과 한국당은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국회를 풍자하는 이 각종 패러디물이 이렇게 본물 치는 건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모순을 폭로하는 거다. 네. 국회 입법 과정에 허구성이 있다는 걸 꼬집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직접 소환을 해서 파면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청원까지 나오게 됐는지 국회의원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주민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의 새 시리즈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객의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한 영화가 전국 대다수의 영화관을 점유하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이틀 만에 관객 22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크린 점유도 두드러졌습니다. 상영 횟수 기준으로 전국 상영관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기대도 크지만 스크린 독과점이 흥행을 부추기는 측면도 분명합니다. 반복되는 논란에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다양하고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역시 스크린에 있어서 다양한 영화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 상한제 문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매출 비중은 전체 극장의 97%에 이릅니다.
스크린 편성을 대기업 극장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출점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프랑스 영화계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외면하는 영화를 강제로 상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양성 영화를 많이 튼다고 하더라도 객석이 텅텅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테스트를 좀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계 안팎에선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이 저예산 독립영화를 상영해 지원하는 식의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